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년에 딱 3번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고3 6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이렇게 총 10년간의 기록 30개 시험 문제에서 빈출어휘 탑 10을 모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학의 태도 관련 어휘입니다. 1위부터 공개합니다. 1위는 의지입니다. 너무 쉽다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의지의 개념과 평가원이 생각하는 의지의 개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의지는 총 30개의 시험에서 38회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안 나오는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의지에 관해 확인해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의지는 싸우자 아닌가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극복의지, 일제여, 물러가라! 이런 시에는 꼭 의지, 저항정신, 극복의지가 답이었었거든요. 그것도 의지에 포함되는 거는 맞지만 모든 의지가 싸우자라는 건 아닙니다. 의지의 정확한 뜻은 뜻 의자, 뜻 지자를 가지고 있다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의지라는 건 꼭 싸우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아주 굳은 깊은 결심, 마음을 뜻을 품으면 그 모두 다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밖에 나가서 싸우고 저항하고 독립운동까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지, 나는 이런 뜻을 품고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만 해도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의지와 싸우자의 관계는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 종류의 의지 중 맞서 싸우자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포함 관계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의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 오늘 꼭 저녁밥 먹을 거야.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의지로 보기 힘듭니다. 쉽게 편의점 가서 밥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쟁통이에요. 쌀 한 툴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갖는 저녁밥을 먹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밥 먹을 거야. 우리 가족들한테 밥 한 끼 먹여줄 거야.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갖는 굳은 마음을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의지는 절대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나 스스로가 원해서 갖는 굳은 결심이어야지만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굳은 결심은 의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의지를 지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별의 상황입니다. 똑같은 이별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회에 대한 의지가 있죠. 재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와서 자발적으로 재회를 원해요. 그럼 재회의 가능성과 관련 없이, 재회와 관련된 행동을 했는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재회를 하고 싶어, 재회를 꼭 해야 해 라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그건 이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회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별을 해서 슬퍼요. 그런데 그 슬픔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이 슬픔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지, 이 슬픔을 극복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야지 라고 하는 것도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별해서 슬픈데 그걸 깨달음의 계기, 성숙의 계기로 삼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했잖아요. 이런 성숙, 더 높은 차원으로의 승화도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위는 성찰입니다. 비슷한 뜻의 반성과 합산하면 총 30개의 시험에서 37회 출제가 되었으니 이것도 안 나올 데가 없이 계속해서 출제되는 단어란 뜻입니다. 성찰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 성찰은 모두 다 자아 성찰인가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자아 성찰로 배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성찰은 살필성에 살필 차를 써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모든 것들이 다 성찰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살펴봐요. 인간에 대한 성찰. 현대 사회를 살펴봐요. 사회에 대한 성찰. 성숙하다는 무엇일까? 개념에 대한 성찰 등 모든 성찰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자아 성찰이 시험에 가장 자주 나왔던 것뿐입니다. 궁금증 두 번째. 그럼 성찰과 반성은 같이 언급될 때가 많은데 성찰이랑 반성이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굳이 성찰과 반성을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독해 속도가 빨라지니 해보겠습니다. 성찰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나에 대한 성찰 또는 나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성찰, 나를 포함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하다 보니 잘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찰하다 보니까 나 너무 부끄러운데? 뉘우침을 겪게 되고 깨달음을 겪게 되는 것, 성찰을 하다가 반성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찰과 반성이 같이 나오는 것이지 두 가지가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3위는 비판입니다. 비판은 비난과 달리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을 가지고서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법인데 법을 기준으로 불법이다, 합법이다 나누면 그만이지만 문학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꼭 불법만은 아니거든요.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그때 사용하는 건 작가의 주관적 기준이니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을 최대한 작가가 생각하는 기준에 들어오게끔 설득하는지가 문제로 출제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전달할 때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가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을 전달할 때 왜곡되고 와전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설 속에서는 소설 속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부정적인 대상, 작가가 비판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독자들이 비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표독스럽게 생겼다거나 혀를 낼름거린다거나 약삭 빠르다거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작가가 독자 옆에 가깝게 붙어서 쟤 좀 봐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치 같이 비판하자 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보다 소설에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이 비판 단어는 총 30개의 시험 중 31회 등장하였습니다. 4위는 만족입니다. 비슷한 뜻의 자족과 함께 시험에 총 27회 출제되었고 만족에서는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시에서는 화자가 만족하는 바를 화자가 지향하는 바로 해석하면 됩니다. 뜻을 가지고 향해 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특히 고전 문학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나는 세속적인 부귀공명 그렇게 뜻하지 않아. 나의 뜻은 여기 자연에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현대시에서 부정적 상황에 만족하는 겁니다. 새장이 하나 있어요. 이 새장의 새 한 마리가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새의 본질은 날아가는 건데 날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괜찮아. 난 튼튼한 다리가 있으니까 라며 행복하게 계속 걸어 다닌다. 부정적 상황에 만족해서 더 나아질, 좋아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새는 부정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족이라고 언제나 긍정은 아니라는 것. 스스로 자를 쓰는 자족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난 좋아! 라고 나의 기준대로 살겠다는 뜻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굳이 만족과 자족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5위는 수용, 수능입니다. 받아들이는 수용과 수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흔쾌히 기꺼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면화를 하는 긍정적인 수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대한 수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죽는 이 자연의 힘은 거스를 수 없구나. 이 역사의 흐름은 흥망성쇠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라는 게 있고 또 긍정적인 선조들의 삶의 태도를 수용한다는 내 것으로 내면화하여 나도 저렇게
좋게 살아가야지, 나도 선조들처럼 살아가야지라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반면 부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도 있습니다. 이별을 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실이 부정적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받아들이는 수용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내면화한다가 아닌 어쩔 수 없이 감내한다, 내가 참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용, 수능은 합산하여 시험에 총 25번 출제되었습니다. 6위는 친화입니다. 비슷한 뜻의 친밀, 교감, 유대감과 함께 이 네 가지 단어를 모두 세웠을 때 시험에 총 27회 출제되었습니다. 친화와 친밀은 친할 친자가 들어가니까 가깝다라는 의미가 비슷한데, 교감과 유대감은요? 교감의 교자는 교류하다, 주고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이니까 가까운 관계가 맞고요. 유대감의 대자는 띠를 말합니다. 하나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의 존재로 만들 수 있어. 우리는 한 부류야 라고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친화, 친밀, 교감, 유대감 모두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그럼 화자가 가깝게 느낀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인형에게 말 걸어본 적 있죠? 어차피 이 인형은 말도 못 알아듣는데요. 또 여러분이 지금 키우는 반려동물에게도 말 거시죠? 얘는 내 말을 못 알아듣지만 나와 사실 대등한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긍정하기 때문에 나와 대등한 인간인 것처럼 취급하며 소통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서 정말 좋아서요. 마찬가지로 문학에서도 화자가 긍정하는 대상에게 말을 겁니다. 소통을 시도하는 거예요. 백구야, 너 어디가? 갈매기에게 말을 걸고 자연물에게 말을 걸고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모두 다 대상을 나와 대등한 위치에 올려두고 아주 가깝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7위는 총 8회 출제된 예찬입니다. 아니, 예찬도 긍정이고 친화도 긍정인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은 길일 찬에 있습니다. 길이다라는 것은 대상의 뛰어난 점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예의를 갖추었다, 예도 리에까지 있다는 건 친화와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친화는 대상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친근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라면 예찬은 대상을 더 높여서 감탄하는 겁니다. 정말 뛰어나다, 정말 대단하다, 멋져! 이렇게 대상을 높이고 예의를 갖추어서 감탄하고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찬입니다. 예찬의 대상이 뛰어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특정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나다고 익히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여산을 사용합니다. 200의 시를 통해 여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들었었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금강산도 여산에 묻지 않겠는걸? 아니, 어쩌면 금강산이 더 예쁠 수도 있겠어 라고 익히 알려진 대상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다 또는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것들과의 비교입니다. 추우면 입지고 죽는 게 당연한데 그게 식물의 이치 아니야? 그런데 소나무야 대나무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사시사철 꼿꼿하고 푸를 수 있니? 너 정말 대단하다.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라! 이렇게 평범과의 비교를 통해 대상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8위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은 비슷한 뜻의 자긍심과 함께 시험에 총 9회 출제되었습니다. 자부심, 자긍심, 만족, 자족 모두 다 자기 삶을 긍정하는 건 맞지만 만족, 자족에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 바로 자부심과 자긍심입니다. 나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해 라고 할 때는
세속적인 삶에 대해 꼭 부정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일 수도 있지만 긍정에서 양쪽을 다 인정할 수도 있고 약간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과 자긍심은 다릅니다. 나는 내 삶에 떳떳해, 난 당당하다고 라는 의미가 포함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자연에서의 삶의 만족을 의미할 때는 나는 자연에서의 내 삶의 자부심을 느껴. 이게 맞지. 이게 떳떳하고 당당한 거지. 너희 세속에 쩌들어 사는 것들 그거 아니야 라고 더 확실하게 자연 쪽을 긍정하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9위는 부정적인 태도인 회의입니다. 의심을 품는 회의는 비슷한 뜻의 비관과 합산하여 시험에 총 8회 출제되었습니다. 의심을 품고 잘 안 될 거야 라고 보는 비관은 같은 부정의 태도인 비판과 비교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와 비관은 아닙니다.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안 될 거야. 전망을 벌써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안 될 거야. 그래서 비판과 달리 회의와 비관은 개선의 의지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가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공동 10위입니다. 관조, 무상, 체념, 냉소 모두 시험에 4회 출제되었습니다. 볼 관자를 쓰는 관조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철학적, 사색적 자세를 관조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관망과 비교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볼과는 똑같지만 관망의 망자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망원경의 망자입니다. 관망은 부정적인 세태를 관망한다라고 나오는데 부정적인 세태를 멀리에서 나는 나서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태도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또 아니고 철학적인 태도도 아니고 나는 빠져 있을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과를 좀 보고 싶어 정도의 태도입니다. 무상은 항상 상에 없을 무를 써서 항상 존재하는 건 없구나 라며 아쉬움을 느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간과 그대로인 자연을 대비하며 느끼는 무상감이 잘 나옵니다. 자연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인간은 왜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죽고 변하는 걸까? 왜 항상 존재할 수는 없는 거지? 라며 변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 그게 바로 무상감입니다. 의외로 헷갈릴 수 있을 법한 단어가 바로 이 체념입니다. 체념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다릅니다. 체념은 살필 채 생각념을 씁니다. 생각을 아주 많이 자세히 살피고 살펴서 내가 정말 충분히 생각해 봤는데 그래 희망을 약간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게 바로 체념이지. 나 몰라. 나 못해.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놓아버리는 포기는 아닙니다. 냉소는 차가울 냉자에 웃을 소를 써서 차갑게 비우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 꼴 잘 돌아간다가 냉소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부정의 태도이지만 비판과 달리 개선 의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조의 자는 스스로 잘을 써서 나 스스로를 비우는 건데 자아 성찰을 해보니 내 모습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나아지게 할 의지까지는 없고